일장 이야기 동호회 5월. 주인공은 동호라는 중학생이야. 이 이야기는 1980년 5월 광주에서 일어난 그 끔찍한 일들을 다루거든. 그날은 5월 21일이었대. 동호는 중3이었으니까 보통 애들처럼 학교 가고 친구들이랑 만화책이나 돌려봤을 나이잖아. 근데 광주는 이미 며칠째 총소리 나고 난리도 아니었던 거야. 완전 지옥이었지. 동우가 친구 진수를 찾으러 나갔다가 우연히 길거리에 시신들이 막 쌓여있는 걸 본 거야. 사람들이 죽어있는데 그냥 죽은 것도 아니고 엄청 처참하게 훼손되어 있었대. 얼굴도 못 알아볼 정도로 망가진 시신들도 많고 어떤 시신은 내장이 다 흘러나와 있고 피냄새에 시체 썩는 냄새까지 섞여서 진짜 끔찍했겠지. 동우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을 거야. 그 순간 동호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거지. 너무 충격받아서 거리를 헤매다가 동호는 전남도청으로 발길을 돌려. 거기는 시위하는 시민들의 마지막 거점이자 다친 사람들이랑 죽은 시신들이 임시로 모여있는 곳이었대. 도청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또 다른 지옥이 펼쳐진 거야. 피냄새, 소독약 냄새, 죽음의 냄새가 뒤섞여서 숨쉬기도 힘들었을 거래. 여기저기 널브러진 시신들, 고통에 신음하는 부상자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든 도와주려는 자원봉사자들이 막 뒤엉켜 있었대. 동호는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었을 거야. 자기가 뭔가 해야 한다고 느꼈겠지. 학교도 안 가고 친구들이랑 놀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광주 전체가 커다란 상처를 입고 있는데 말이야. 그래서 동호는 망설이지 않고 도청에 남아서 시신 옮기고 부상자들 돕는 일을 시작해. 자기 나이 또래가 감당하기는 너무 끔찍한 일이었을 텐데 묵묵히 자기 할 일을 한 거지. 시신을 수습할 때마다 옷을 뒤져서 신분증을 찾고 주머니에 손을 넣어 소지품을 확인했대. 죽은 사람 몸에 남아있는 마지막 온기가 식어가는 걸 느끼면서 동호는 죽음의 무게를 온몸으로 받아들였을 거야. 특히 어린아이 시신을 봤을 때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너무 작고 여린 몸인데 어떻게 이런 비극 속에 죽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을 거래. 눈물이 터져 나오려 했지만 울 시간이 없었대. 할 일이 너무 많았으니까. 시신의 핏자국을 닦아내고 옷을 정돈하고 주검들을 깨끗하게 정리했대. 죽은 사람들에게 마지막까지 최소한의 존엄을 지켜주려고 최선을 다한 거지. 동호가 시신들을 나르고 정리하는 동안에도 도청 밖에서는 계속 총소리가 들려왔어. 시민군이랑 군인들이 계속 싸우고 있었고 언제 군인들이 쳐들어와서 도청 안 사람들을 다 죽일지 모르는 상황이었거든. 도청 전체가 공포에 휩싸였는데도 동호는 도망가지 않았어. 자기가 맡은 일을 계속한 거지. 살아있는 사람들의 고통도 중요하지만 죽은 사람들의 억울함을 외면할 수 없었으니까. 밤이 되자 도청 안은 더 혼란스러워졌어. 사람들은 촛불을 켜고 내일이 올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서 서로를 위로했대. 동호는 너무 지쳐서 쓰러질 것 같았지만 그의 눈은 살아있었대. 자기가 보고 있는 이 모든 걸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한 거지. 이 비극적인 순간들이 헛되지 않도록 살아남아서 이 모든 걸 증언해야 한다고 다짐했을 거야. 그리고 5월 27일 새벽 동호는 도청에 남은 최후의 사람들과 함께 있었어. 그날 새벽에 군인들이 도청에 들이닥쳤고 총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지. 동호가 마지막으로 본 건 자기한테 겨눠진 총구의 섬광이었대. 그리고 모든 게 깜깜해졌어. 이게 바로 소년이 온다 일장의 내용이야. 한 소년의 눈을 통해 광주의 끔찍한 진실과 그 고통이 얼마나 깊은지 보여주는 거지. 진짜 마음이 쿵 내려앉는 이야기인데 동호가 겪은 일이 이후의 모든 이야기에 계속 영향을 미쳐. 2장 이야기 정대와 진수, 그리고 상처의 흔적. 2장에서는 이제 동호 주변 사람들이 겪는 이야기를 들려줄게. 이번엔 동호의 친구 진수랑 도청에서 함께 시신 수습을 도왔던 정대라는 인물이 주요하게 나와. 동호의 죽음이 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겼는지 알게 될 거야. 동호가 그렇게 되고 나서 도청에서 함께 일했던 사람들, 특히 정대는 큰 충격을 받았을 거야. 1장에서 동호가 시신들을 닦고 정리하는 걸 봤다고 했잖아. 정대도 그때 동호와 함께 시신을 수습하던 형이었어. 그는 그 어린 소년이 얼마나 끔찍한 일을 묵묵히 해냈는지 기억하고 있었지. 광주에서의 끔찍한 시간들이 지나고 정대는 살아남았어. 하지만 살아남았다는 게 꼭 좋은 건 아니었어. 오히려 그날의 기억들이 정대를 갉아먹기 시작한 거야. 시신들의 모습,
피냄새, 총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동호의 마지막 모습이 정대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을 거야. 그는 꿈에서 계속 그날의 악몽을 꾸고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대.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던 거지. 정대는 그저 평범한 대학생이었을 거야. 그런데 그날의 일들이 정대의 모든 걸 바꿔놓은 거야. 그는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힘들어했어. 마치 세상 모든 것들이 그날의 고통을 상기시키는 것 같았겠지. 정대에게 광주의 5월은 단순한 역사가 아니라 몸과 마음에 새겨진 지울 수 없는 문신처럼 남아버린 거야. 그는 자신의 몸 안에 그 끔찍한 시간들을 통째로 품고 살아가는 존재가 된 거지. 특히 동호에 대한 기억은 정대를 더욱 괴롭혔을 거야. 어린 동호가 그 모든 끔찍한 장면을 보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정대는 그때 자신이 동호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을지도 몰라. 살아남았다는 것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그 작은 소년을 지키지 못했다는 무력감이 정대를 짓눌렀겠지. 정대는 결국 그 고통을 감당하지 못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고 해. 그는 자살 시도를 하지만 다행히 실패해. 하지만 실패했다고 해서 고통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 오히려 그 고통은 더욱 깊어지고 정대의 삶은 계속해서 어둠 속에 갇히게 돼. 한편 동호의 친구 진수도 마찬가지였어. 일장에서 동호가 진수를 찾으러 나갔다고 했잖아. 진수는 동호만큼 직접적인 폭력 현장에 있었던 건 아니지만 친구 동호가 그렇게 됐다는 사실만으로도 엄청난 충격과 죄책감을 느꼈을 거야. 동호와의 마지막 기억들을 떠올리면서 진수도 역시 그날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해. 진수는 동호와 함께했던 평범한 일상들을 떠올리면서 슬픔에 잠기기도 하고 자신만 살아남았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해. 시간이 흐르면서 상처가 아물어야 하는데 오히려 그 기억은 더욱 선명해지고 자신을 옥죄는 족쇄처럼 느껴지는 거지. 진수에게 동호는 단순한 친구가 아니라 5월의 광주를 상징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야. 동호를 생각할 때마다 그날의 비극이 생생하게 되살아나는 거지. 이 장은 이렇게 광주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육체적인 상처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얼마나 깊고 오래 가는지를 보여줘. 그들은 단순한 생존자가 아니라 그날의 폭력을 온몸으로 겪어내고 그 기억을 평생 짊어지고 살아가야 하는 증인들이 된 거야. 소설은 그들의 삶이 어떻게 파괴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든 삶을 이어가려 애쓰는지를 담담하면서도 아프게 그려내. 결국 이 장은 동호의 죽음이 단지 한 소년의 죽음이 아니라 그를 둘러싼 많은 사람들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그 상처가 얼마나 깊게 박혔는지를 보여주는 장이야. 3장 이야기 출판사 직원의 고백. 이번 장은 좀 다른 시점이야. 광주 그날의 폭력을 직접 겪은 사람은 아니지만 그날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려고 애쓰는 출판사 직원의 이야기야. 그녀를 통해서 역사가 어떻게 왜곡되고 진실이 어떻게 억압되는지 알 수 있어. 이 장의 화자는 이제 동호나 정대가 아니야. 1980년 광주 사건이 터지고 시간이 좀 흐른 뒤 그날의 진실을 담은 책을 만들려고 하는 한 출판사 직원의 이야기야. 이 사람은 광주에 직접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날의 기록들과 증언들을 모으면서 엄청난 고통을 느끼게 돼. 이 직원은 광주 사건에 대한 기록이 담긴 테이프를 듣고 사진들을 보면서 작업을 하거든. 근데 그 내용이 너무나 잔혹하고 끔찍한 거야. 상상하기도 어려운 고통의 현장, 처참한 시신들, 폭력의 흔적들. 단순히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그 고통의 무게를 자기 안으로 고스란히 받아들이는 거지. 매일매일 그 끔찍한 기록들을 접하면서 그녀는 심리적으로 엄청나게 힘들어해. 밤에 잠을 설치고 환영을 보는 것 같고 마치 자신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나와. 그녀를 가장 힘들게 하는 건 진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야. 당시 정부는 광주 사건을 폭동으로 규정하고 진실을 은폐하고 왜곡했잖아. 그녀는 그 비극적인 진실이 숨겨지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지워지는 것에 대한 분노와 무력감을 느껴. 출판사에서 이 책을 내려고 해도 외부의 압력 때문에 번번이 좌절되는 거야. 검열도 심하고 출판사 사람들도 위험에 처하게 될까봐 두려워하지. 직원은 계속해서 질문을 던져.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인간은 왜 이렇게 잔인해질 수 있는가? 이 모든 걸 어떻게 기억하고 기록해야 하는가? 그녀는 단순한 작업자가 아니라 광주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증인이자 투사가 되는 거야.
특히 그녀가 주목하는 건 시신들이야. 1장에서 동호가 시신을 수습했잖아. 그녀는 사진 속에서, 녹음된 증언 속에서 그 시신들의 모습을 다시 만나는 거지. 훼손된 몸들, 이름조차 알 수 없는 죽음들. 그녀는 그들이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폭력에 희생된 살아있는 인간이었음을 계속해서 상기시켜. 그리고 그들을 제대로 기억하고 추모하는 것이 남겨진 자들의 의무라고 느껴. 동호의 이야기도 그녀에게 큰 울림을 줘. 중학생인 동호가 그 끔찍한 시신들을 직접 보고 만지고 정리했다는 사실에 충격받고 그 어린 소년이 겪었을 고통을 상상하면서 함께 아파하는 거지. 동호의 죽음은 그녀에게 단순한 희생자가 아니라 반드시 세상에 알려야 할 진실의 상징이 돼. 3장은 이렇게 광주의 비극이 직접 겪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줘. 단순히 역사가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양심과 기억을 건드리는 문제라는 거지. 출판사 직원은 진실을 알리려는 지난한 싸움을 통해 우리가 역사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리고 억압된 목소리들을 어떻게 세상 밖으로 끄집어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 결국 이 장은 기억과 기록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거야. 진실을 감추려는 힘에 맞서 어떻게든 그날의 이야기를 보존하고 전파하려는 사람들의 용기와 노력이 얼마나 값진지를 보여주는 거지. 진짜 읽는 내내 마음이 먹먹해지는 장이었어. 4장 이야기 신문실에서의 고통. 여기서는 광주에서 붙잡힌 사람들이 겪었던 끔찍한 신문과 고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이 장은 정말 읽는 내내 숨이 막힐 정도로 고통스러운 부분이야. 4장은 도청에서 살아남아 붙잡히거나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군인들에게 잡혀간 사람들이 겪는 이야기야. 화자는 명확하게 한 명이 아니라 수많은 희생자들의 집단적인 목소리처럼 들려. 마치 우리라는 이름으로 그날의 지옥을 증언하는 것 같지. 잡혀간 사람들은 좁고 어두운 신문실로 끌려가. 그곳에서 그들은 상상하기조차 힘든 폭력에 시달려. 군인들은 시위자들이 폭도였다는 거짓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온갖 잔인한 방법을 동원해. 무자비한 구타는 기본이고 전기 고문, 물 고문, 성 고문까지 인간이 인간에게 가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폭력들이 벌어져. 책에서는 이 고문 과정을 정말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어. 단순히 고통받았다가 아니라 그들이 느끼는 감각 하나하나를 날 것 그대로 보여주거든. 온몸의 뼈가 부서지는 것 같은 아픔, 숨이 막히는 답답함, 정신이 혼미해지는 혼란. 그들은 육체적인 고통을 넘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까지 송두리째 짓밟히는 경험을 해. 옷이 찢기고 몸은 만신창이가 되고 성적인 모욕까지 당하면서 그들은 자신이 더 이상 인간이 아니라 단순한 폭도로 취급당하는 것을 견뎌내야만 했어. 특히 소름 돋는 건 고문하는 사람들이 단순히 미쳐서 그러는 게 아니라는 점이야. 그들은 자신들이 애국을 하고 있다고, 폭도를 진압하는 정당한 행위를 하고 있다고 믿었어. 이런 광기 어린 신념이 사람들을 얼마나 잔인하게 만들 수 있는지 보여주는 거지. 고문당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모른 채 그저 누군가의 명령에 의해 희생되는 존재가 되는 거야. 신문실의 공간은 그 자체로 또 하나의 고문 도구야. 좁고 폐쇄된 공간에서 시간 감각은 사라지고 오직 고통과 공포만이 존재해. 낮과 밤의 구분도 없고 다른 사람들이 고문당하는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와. 이는 육체적인 고통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사람을 극한으로 몰아넣는 거지. 이 장의 가장 큰 메시지 중 하나는 바로 트라우마야. 고문을 당한 사람들은 비록 몸의 상처는 아물 수 있을지라도 마음과 영혼에 새겨진 상처는 평생 지워지지 않아. 그들은 신문실에서 겪었던 일들을 끊임없이 되뇌고 꿈속에서 다시 겪는 환영에 시달려. 살아남았다는 안도감보다는 그 기억 때문에 삶 자체가 고통이 되는 거야. 작가는 이들의 고통을 통해 국가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폭력이 개인의 삶을 어떻게 파괴하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줘. 그리고 왜 우리가 그날의 진실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하는지, 왜 다시는 그런 비극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는지를 강렬하게 호소하는 거지. 신문실의 고통은 단순한 과거사가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는 거야. 정말 읽으면서 나도 모르게 숨을 참고 읽게 되는 부분이었어.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동시에 얼마나 강인한지를 동시에 느끼게 되는 잊을 수 없는 챕터야. 5장 이야기 어머니의 증언과 남겨진 고통. 이번 장은 좀 더 다른 시점인데 바로 동호의 어머니, 그리고 동호를 찾아 헤매던 다른 유가족들의 이야기야.
이 장은 살아남은 사람들이 겪는 고통과 함께 죽은 이들을 기억하려는 지난한 싸움을 보여줘. 5장은 주로 동호의 어머니의 시점에서 전개돼. 아들이 총에 맞아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어머니는 말 그대로 세상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셨을 거야. 그녀는 믿을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아들을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뛰어다니셔. 병원들을 헤매고 시신이 안치된 곳을 찾아다니고. 이 과정 자체가 이미 고문이었을 거야. 자기 자식이 어떻게 죽었는지, 시신이라도 제대로 수습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그 막막함과 절망감. 어머니는 결국 아들의 시신을 찾아내는데 그 모습은 너무나 참혹했을 거야. 책에서는 시신이 얼마나 훼손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지는 않지만 동호가 겪었던 그 폭력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잖아. 자신의 품에 안아 기른 자식이 그렇게 차갑고 훼손된 시신이 되어 돌아왔을 때 어머니의 심정은 어땠을까? 억장이 무너진다는 말이 딱 맞을 거야. 하지만 어머니는 거기서 주저앉지 않으셔. 아들의 죽음을 밝히고 그날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싸우기 시작해. 당시 정부는 광주 사건을 폭동으로 몰아가면서 희생자들을 모욕하고 유가족들을 억압했잖아. 어머니는 사회의 냉대와 비난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아들의 억울한 죽음을 증언하고 진실을 요구하셔. 이건 단순히 한 개인의 슬픔을 넘어선 역사적 진실을 위한 싸움이었던 거지. 어머니의 시선을 통해 우리는 동호뿐만 아니라 다른 희생자들의 유가족들의 모습도 보게 돼. 그들도 각자의 아픔을 안고 아들, 딸, 남편, 아내를 찾아 헤매고 그들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절규했겠지. 모두가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었지만 슬퍼할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았어. 오히려 폭도 가족이라는 낙인이 찍혀서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차별받아야 했으니까. 이 장에서는 광주에서 죽은 시신들을 모아 임시로 안치했던 공간의 묘사도 나오는데 정말 섬뜩해. 시신들이 너무 많아서 제대로 수습할 수도 없었고 나중에는 부패하기 시작하면서 끔찍한 악취가 진동했을 거래. 어머니는 그 속에서 자신의 아들을 찾아야 했고 그런 현실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으려 발버둥 치신 거지. 시간이 흘러도 어머니의 고통은 사라지지 않아. 겉으로는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간 듯 보여도 그날의 기억은 매일매일 어머니를 따라다니는 그림자 같았을 거야. 동호와의 행복했던 추억들이 떠오를수록 그 행복이 무참히 짓밟힌 현실이 더욱 고통스러웠겠지. 어머니의 삶은 아들의 죽음과 함께 영원히 멈춰버린 것 같은 느낌을 줘. 결국 5장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유가족들의 끝없는 슬픔과 고통, 그리고 그들이 감내해야 했던 사회적 억압과 침묵을 이야기해. 그들은 살아남았지만 그날의 비극은 그들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았고 고통은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트라우마가 되었어. 이 장은 우리에게 죽은 이들뿐만 아니라 그들을 사랑했던 남겨진 사람들의 아픔에도 깊이 공감하게 만들어. 진짜 읽는 내내 눈물이 차오르는 부분이었어. 어머니의 절규와 고통이 그대로 전달되는 것 같았거든. 6장 이야기 흰뺨, 그리고 영혼의 외침. 6장은 그 모든 고통을 겪은 이들의 영혼이 직접 말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 가장 시적이고도 울림이 큰 부분이야. 시점을 알 수 없는 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쩌면 동호의 영혼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날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의 집합적인 목소리일 수도 있어. 6장은 이제 시간을 넘어선 듯한 영원히 기억될 것만 같은 영혼의 시점에서 이야기가 시작돼. 화자는 광주에서 겪었던 그 끔찍한 날들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어. 몸은 사라졌지만 그 고통의 기억만큼은 선명하게 남아있는 거지. 마치 유령처럼 혹은 그날의 진실을 증언하기 위해 떠도는 영혼처럼 말이야. 여기서 가장 중요한 상징 중 하나가 바로 흰 뺨이야. 화자는 고문을 당하거나 죽어간 사람들의 몸을 떠올리면서 특히 얼굴의 한 부분, 바로 뺨에 집중해. 그 뺨은 순수함과 아름다움, 평범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상징해. 그런데 그 흰 뺨들이 잔혹한 폭력으로 인해 더럽혀지고 찢겨지고 피로 물들었음을 계속해서 언급해. 이는 인간의 존엄성이 얼마나 쉽게 짓밟힐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상징인 거지. 순결하고 아름다웠던 것들이 폭력 앞에 무력하게 훼손되는 모습. 화자는 이제 고통 그 자체를 초월한 듯한 시선으로 그날의 일들을 되짚어봐. 자신이 겪었던 심한 구타와 고문,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겪은 수치심과 공포. 하지만 단순히 고통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잃지 않으려 발버둥 쳤던 순간들을 되새겨. 폭력 앞에서 완전히 무너지지 않으려 했던 인간의 마지막 저항을 말하는 것 같아.
이 장에서는 특히 인간 존재의 본질적인 질문들이 많이 던져져. 인간은 왜 이렇게 잔인해질 수 있는가? 폭력은 어디에서 오는가? 과연 인간에게 희망은 있는가? 이런 질문들이 화자의 독백처럼 이어져. 화자는 폭력을 가했던 가해자들의 심리까지도 어렴풋이 이해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해. 그들도 결국은 어떤 명령이나 시스템 속에서 괴물이 되어버린 건 아닐까 하고, 화자는 자신의 몸이 죽었지만 기억과 진실은 영원히 살아남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 같아. 비록 세상이 그날의 진실을 덮으려 하고 많은 사람들이 잊으려 해도 자신과 같은 영혼들은 그 고통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증언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해. 이는 죽은 자들이 산 자들에게 던지는 일종의 경고이자 잊지 말라는 간절한 호소이기도 해. 어쩌면 화자는 동호의 영혼이 되어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묻는 것 같기도 해. 나는 이렇게 죽었는데 너희는 제대로 살고 있는가? 나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너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통해 독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지. 마지막으로 이 장은 용서와 화해의 문제를 조심스럽게 건드려. 화자는 자신의 고통이 너무나 깊어서 용서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미래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놓지 않아. 단순히 복수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 위해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성찰하게 만드는 거지. 6장은 그래서 광주 학살의 비극이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우리 영혼 깊숙이 새겨진 상처이자 인간 존재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임을 다시금 일깨워줘. 읽고 나면 뭔가 정화되는 듯한 느낌과 함께 묵직한 여운이 오래도록 남을 거야.